신도 버린 사람들. 프롤로그. 1948년 7월의 어느 날이었다. 다무는 뭄바이에 있는 이름 높은 학교에 아들을 들여보내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학교를 찾아갔다. 초라한 차림의 다무를 본 수희가 그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왔소? 아이를 학교에 들여보내려고 왔는데요. 다무가 대답했다. 수희는 마땅치 않은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내뱉었다. 여기가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면 다 들어가는 데인 줄 알아요. 바쁜 사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요. 다무는 약이 올랐다. 자신이 좋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키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춘 채 다무는 주머니에서 50파이사를 꺼내어 수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금방 돌변했다. 재빨리 돈을 챙긴 그는 다무를 들여보냈을 뿐만 아니라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려주었다. 다무는 교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는 사람이 보였다. 다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무슨 일이신가요? 다무가 안으로 들어섰다. 사해부, 저는 다무라고 합니다. 붐마이 포트 트러스트 철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7월이에요. 우리 학교의 입학 신청은 5월에 모두 끝났고 6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없어요. 내년 5월에 다시 와서 신청서를 내보세요. 교장이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글을 썼다. 다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물러나기에는 그곳까지 품고 간 희망이 너무 컸다. 신청이 끝났다느니 새 학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들을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사해부,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저처럼 힘들게 노동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사해부, 똑똑한 녀석이랍니다. 뭐든 잘 따라할 겁니다. 교장은 짜증이 났다. 빈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 돌아갔다가 내년에 다시 오라니까요. 다무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 그냥 원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아들을 입학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꿈이 저만치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무력하고 속상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자식을 교육시키라고 힘주어 말하던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 박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삶의 존엄성을 성취할 길은 오로지 교육뿐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내년에나 다시 오라는 말만 차갑게 내뱉었다. 한없는 무력감이 분노가 되어 솟구쳤다. 다무는 바닥에 드러누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경찰을 부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 아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할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제 부탁을 들어주실 때까지 밥도 먹지 않겠어요. 뜻밖의 상황에 부딪힌 교장은 다무의 굳은 결의가 당황스럽고 놀라웠다. 그리고 어이없지만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괜한 소란 피울 필요 없어요. 내일 아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보리다. 다무는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볼 뿐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교장은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어서 일어나라니까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지 않소.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와요. 15루피와 25파이사를 가져오는 것 잊지 말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다무는 교장의 말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내고 새벽같이 학교 앞으로 가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들을 데리고 벌써 나와 있는 다무를 보고 교장은 깜짝 놀랐다. 교장은 두 사람을 데리고 교장실로 가서 직원을 시켜 입학에 필요한 양식을 가져오게 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다무가 서명을 했다.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나자 교장은 직원에게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라고 했다. 다무는 기어코 교실까지 따라갔다. 아이가 자리에 앉는 걸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고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다. 다무는 평생토록 주어지는 환경에 지배되길 거부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했다. 자식들을 끝까지 교육시켰고 성취감을 불어넣었다. 1970년에 은퇴를 한 다다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를 간신히 깨쳤고 손재주가 남달랐던 이 우락부락한 노인네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수리하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식구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회고록을 한번 써보시라고 권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어느새 글쓰기에 푹 빠졌고 건강 때문에 그만두어야 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1989년에 다다가 세상을 떠난 후 단순한 마라티어로 쓴 아버지의 일기를 모으고 까막눈인 어머니,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형, 누나, 형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1993년에 어느 달리트 가족의 회고록으로 출간된 우리 아버지와 우리들의 마라티어 원본은 많은 찬사를 이끌어내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힌두어, 펀자이버, 구자라트어, 타밀어 그리고 말라얌라어를 비롯한 여러 인도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그리고 마라티어 원본을 각색한 영어판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의 독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속박의 굴레를 벗고 1930년 3월 1일 그날 오자르 마을에 오는 참을 수 없이 더웠다. 신발을 신지 않은 다무는 최대한 빨리 뛰었지만 이글거리는 땅에 닿을 때마다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맘네다르가 정기 사찰을 위해 마을을 찾아왔고 다무는 그의 도착 사실을 알려야 했다. 맘네다르가 탄 말보다 더 빨리 다리가 부서질 지경이 되도록 달렸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고귀한 분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맘네다르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달렸다. 이것이 그의 예스카르 의무였다. 잠시 후 다무는 다른 마을에 갈 맘네다르를 수행하기 위해 파티를 집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서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왔다. 맘네다르를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몹시 허기가 졌다. 뜨거운 차와 바크리, 집에서 만든 수수빵을 생각하며 지척지척 걸어가는데 순경이 그를 불렀다. 어이 다무마하르, 너를 찾느라 사방을 돌아다녔잖아.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순경은 정신이 없었다. 강옥이 홍수림 옆에 있는 허물어진 샘의 시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정님과 조사반이 와서 현장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쓸 때까지 시체 옆을 지켜 샘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시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몸뚱이도 근센세가 될 줄 알아. 순경이 지시를 내렸다. 다무는 맘네다르의 통가를 맞으러 나간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잠깐만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순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곤봉을 휘두르며 말했다. 이거 안 보여? 이걸 네 엉덩이에 쑤셔박아서 목구멍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말을 들을 거야? 아니면 네 아비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맞으면 정신을 차릴래? 다무는 그 즉시 달리기 시작하여 홍수림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샘 주인은 고요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있는 용기를 모두 짜내서 주춤거리며 다가간 다무는 샘 안을 들여다보다가 기겁을 하고 물러섰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흰옷을 입은 여자의 몸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팔 다리에는 물고기떼가 들러붙어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별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이건 시체잖아. 집에 가서 얼른 한 입 먹고 온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메슥거릴 지경이었다. 동틀역에 나와서 여태껏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벌써 자정이 가까웠다. 아내가 걱정을 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지킨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순경이 확인을 하러 왔다. 다무, 나는 집에 가니까 잘 지켜. 자다가 나한테 들키지 말고. 사장님이 아침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사이부, 해 뜰 때 나와서 여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다무가 공손하게 말했다. 순경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다. 다무는 허둥대며 더듬다가 말이 나오지 않아 입만 벌린 채 그냥 서 있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가 오는 동안 내가 가서 네 마누라 밥이라도 먹여주랴? 다무는 움찔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말했다. 그러면 제 식구들한테 이 시체를 화장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라도 전해주시겠어요? 네 식구들한테 전해달라고? 이 촌뜨기 녀석. 시건빵 찐 것 좀 보게. 우리가 너네 같은 비천한 아웃카스트 소식이나 전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 하룻밤 굶는다고 네 마누라 안 죽어. 그리고 설사 죽은데 그게 뭐가 대수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이 밝았고 마을 사람들이 몸을 씻으러 나오기 시작했다.
다무는 샘가에 앉아 있어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저 여자는 왜 자살했을까? 자살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샘에 빠뜨렸을 수도 있지. 상층 카스트의 미망인이 아이를 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아이고 해픈 여자였지. 이 여자 남편이 3년쯤에 결핵으로 죽은 거 몰라? 몸이 바짝 달아서 아무 놈 밑으로나 기어들었을 게 뻔해. 왁자하게 웃음이 터졌다. 죽은 사람 좀 가만히 내버려도 혹시 알아? 이 여자의 영혼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한밤중에 자네를 찾아갈지도 모르잖아. 진실을 누가 알겠나. 죽은 사람은 명복이나 빌어주자고 괜한 소리도 짓거리지 말고. 갑자기 왜 싸고 도실까? 그 여자가 특별한 청이라도 들어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 그리고 아이를 뱄다 해도 왜 이 불쌍한 여자만 탓하는 건가? 그 짓을 한 남자는 왜 그냥 두는 거야? 그건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잖아. 그런데도 남자 얘기는 쏙 빼고. 다무는 왔다 갔다 걸으며 잠을 쫓았다. 물러허기를 달래고 서장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경찰이 시체를 끌어내서 보고서를 쓰고 가족에게 시체를 넘길 것이다. 그는 화장을 한 다음에나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 해가 중천에 떴지만 서장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해를 올려다보는데 머리가 핑 돌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이 보였다. 사촌인 나미야가 작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왔다. 아이고 형, 모두도 걱정했어요. 손우영수는 한숨도 못 잤고요. 잠깐이라도 들르거나 정갈이라도 주지 그랬어요. 나미야는 손우가 들려보낸 바크리를 건네면서 말을 이었다. 저 나무 옆에 앉아서 좀 먹어봐요. 아니야, 지금은 먹을 수 없어. 이제 금방 다들 들이닥칠 거야. 뭘 먹다가 들키면 치도곤을 맞을 게 분명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순경들이 도착했다. 한 명이 곤봉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이자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발로 걷어찼다. 바구니는 다무의 손에서 날아갔고 바크리가 땅에 뒹굴었다. 나미야는 허겁지겁 바크리를 주워 모았다. 다무는 샘가에 쪼그리고 앉아 화를 삭히며 나미야에게 속삭였다. 전부배가 터지게 먹는데 어째서 나만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은 채 이러고 앉아있어야 하는 거야? 나미야가 그를 달랬다. 아이고 다무, 너 푸신데 양반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굶겠어요? 그걸 형과 나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지. 그게 우리 팔자잖아요.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러다 다무가 안쓰러워졌는지 나직이 속삭였다. 내 뒤에 숨어서 얼른 바크리 하나 먹어봐요. 기분이 나아질 테니. 다무는 무슨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미야의 뒤에 숨어서 먹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왜 숨어야 해?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뭔데? 다무가 나미야에게 물었다. 달그락달그락. 말바굽 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가짐을 바로 했다. 서장이 오만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왔다. 말에서 내린 그는 허겁지겁 다가온 순경에게 채찍을 휙 내던졌다. 말을 나무에 묶은 순경은 다무를 보고 말에게 먹일 풀과 물을 가져오라고 했다. 서장은 샘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멈춰서서 허물어진 주변을 쳐다보았다. 밑으로 내려가서 계단에 서자 돌 몇 개가 위태롭게 흔들거렸다. 더 아래쪽은 이끼에 덮여 초록색을 띄었다. 샘 가장자리에는 잡초와 잔디와 물풀이 돋아났고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스며든 빛에 물이 형광색으로 반짝였다. 샘은 깊었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순경과 파틸이 뭔가를 열심히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서장이 다가갔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더니 순경이 벼랑간 다무에게 호통을 치며 다가왔다. 어이 다무 마하르, 지금 멀뚱히 앉아서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사장님께서 시간이 많아서 네가 시체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아? 다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경을 쳐다보았다. 어서 서둘러! 순경이 소리를 쳤다. 사이부, 저는 불쌍한 마하르입니다. 저희의 의무는 죽은 사람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체를 꺼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상층 카스트인걸요. 제가 상층 카스트의 몸에 손을 대면 그건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다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장이 채찍을 빙빙 돌리며 다가왔다. 지금 말대꾸를 하는 거냐? 순경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시체를 꺼내. 마이바프, 인도에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 저는 다만 제가 시체에 손을 대면 죽은 분 가족들의 화를 사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도 시체를 거두러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무는 몸을 한껏 낮추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이 개 같은 놈의 새끼, 이 채찍 안 보여? 주둥이를 내리쳐서 혀를 뽑아내는 걸 보고 싶으냐? 내가 명령했으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다. 서장이 성난 목소리를 내질렀다. 서장의 욕이 다무의 심장에 와서 박혔다. 그래도 치솟는 화를 꿀꺽 삼키고 간청했다. 사르카르,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마하르입니다. 명령을 하셨다지만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장님께서 떠나시면 저는 온 마을에 분노를 사게 될 겁니다. 서장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기분이 아니었다. 그가 채찍을 휘둘렀고 다무는 땅에 뒹굴었다. 다무가 고개를 들고 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서장이 소리쳤다.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다무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나미야가 급히 달려와 다무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말을 더 못하게 다무의 입을 틀어막았다. 다무 마음 쓰지 말아요. 우리 마을이 늘 해오던 거잖아요. 서장 사회부의 말을 들어요. 필요한 건 전부 마을에 의존하는 처지인데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매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무는 나미야의 손을 밀쳐내고 소리를 질렀다. 시체를 거두어갈 사람 보고 와서 꺼내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서장은 욕을 하며 또 한 번 채찍을 내리쳤다. 다무는 서장의 채찍을 움켜쥐고 그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 손바닥을 힘껏 말아쥐었다. 서장이 또 채찍을 휘둘렀다. 너희 비천한 것들이 왜 갑자기 눈을 똑바로 치켜두고 말대꾸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전부 그 마하르 암베드 카르 때문이야. 그 인간은 책 한두 권 읽었다고 갑자기 마하르에서 불화만이라도 된 줄 아는가 보더군. 그리고 너는 그 인간 말을 듣고 나한테 말대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무는 벌떡 일어나 반쯤 치켜 올라간 채찍을 움켜잡고 휙 잡아당겼다. 창졸간의 일격을 당한 서장이 앞으로 기우뚱하며 비틀거렸다. 그러다 채찍을 놓치고 균형을 잃더니 땅에 넘어졌다. 구경을 하던 마을 사람 몇 명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턱을 날려버릴 테다. 다무가 으르렁거렸다. 나미야가 입 좀 다물라고 소리치며 다무에게 달려들었다. 서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순경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이 자식들아, 뭘 보고만 있어? 당장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버리지 않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바탕 난리법석이 벌어졌다. 다무는 분노로 속이 찢겨서 나갈 것만 같았다. 머리는 당장 도망치라고 다그쳤지만 순경들의 매질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대로 버텼다. 땅에 쓰러진 다음에도 몽둥이가 떨어지고 채찍이 날아왔지만 온몸을 비틀며 경련을 하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 놈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겠다. 자, 어서 때려라. 있는 힘껏 때려서 나를 죽여라. 힘없는 마하르가 제 의무를 다하다 맞아 죽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려라. 봐라. 온 마을이 네 놈들의 잔악한 짓거리를 지켜보고 있다. 당장 매질이 멈추었다. 파틸이 달려나왔다가 피범벅이 된 다무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다무 앞에 버티고 서서 더 때리지 못하게 막고는 서장에게 다무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다무가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파틸은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라며 귀에 담을 가치도 없다고 변명을 했다. 그러고는 다무를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다무, 죽고 싶어 환장했어? 파틸은 나미야에게 다무를 집에 데려가라고 했다. 자, 더 늦기 전에 어서 데려가. 시체 꺼내는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나미야가 다무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다무는 파틸도 서장에게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고작 다무에게 집에 가서 상처를 돌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뿐이었다. 다무는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죽은 여자의 가족들을 향해 외치는 파틸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엇이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게요. 벌써 이 불쌍한 여인과의 연을 끄는 게요. 이 여인에게 부디 신의 은총이 내리게. 다무는 밤새도록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몸이 바짝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넘기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인 손우는 낡은 천을 꺼내다가 기름에 적셔 채찍을 찢긴 등을 살살 달래주었다. 사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라고지는 역정을 했다. 너는 충성심이 강한 마을의 명성에 먹칠을 했어. 큰 도시에 나갔다 오면 그렇게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전통이 무너졌잖아. 머리가 있는 놈이야? 제 정신이 박힌 인간이면 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들 리가 없지. 그리고 지금 네 꼬락서니를 봐라. 감히 그를 모욕해서 얻은 대가가 어떤지 보라고.
손우는 울며불며 라고지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다. 아주버님,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버님.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전통을 어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픈 몸을 간신히 주위를 돌아본 다무는 모두의 눈에 원망과 비난이 어려 있음을 알았다. 그는 손우에게 입닥치라고 소리쳤다. 이건 남자들 문제야. 여자가 낄 자리가 아니야. 다무는 소리를 질렀다. 마을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게 뭔 놈의 전통이야. 그런 비인간적인 전통은 개나 물어가라고 해. 나는 그런 전통 따위는 지키지 않겠어. 나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말로만 권리인 발루타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어쩔 건데 나를 죽이기라도 할 거야? 사촌들은 경악했다. 라고지가 고함을 쳤다. 의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 보자. 이제껏 60평생을 살았지만 마을 사람 중에 자기가 맡은 예스카르 의무를 거부하거나 대충 하다가 만 사람의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고는 손우를 보며 말했다. 저 녀석 정신 좀 차리게 해소. 채찍질에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니 밤도 깊었으니까 아침에 다시 얘기합시다. 마침내 주위가 조용해지고 다들 잠이 들었다. 남편의 이마를 쓸어들이는 손우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다무는 일어나 앉으려고 애를 썼다.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누가 깰 것이 두려웠던 손우는 소리가 날까봐 손을 빼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못했다. 집이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에야 손우가 주춤거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 당장 떠날 거야. 다무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오밤중에요? 어디로요? 그래, 지금 당장. 일단 나시크로 가서 뭄바이까지 차를 얻어 탈 수 있는지 알아볼 거야. 선우는 망설였다. 남편의 의지가 너무 강해 보여서 뭐라고 대꾸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무는 아내의 손을 놓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도 하지 않았다. 손우는 남편이 자기를 두고 가버리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해서 급히 따라갔다. 다무는 걸음을 뚝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꿰뚫을 것 같은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나랑 같이 갈 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그러면 그런 거지. 하지만이 왜 필요해? 어서 가자. 그가 말했다. 손우가 애걸복걸한 다음에야 다무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잠깐 기다려주기로 했다.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손우는 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다. 누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어쩌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나무 밑에 있는 남편을 누가 잡아가면 어쩌지? 남편이 나를 두고 혼자서 가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물동이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들통을 걷어차고 말았다. 친척 신우이가 일어나더니 누구냐고 물었다. 손우는 남편이 목이 말라 물을 뜨러 나왔다고 허둥지둥 둘러댔다. 양파 몇 알과 남은 바크리를 되는 대로 챙기고 사리 두 벌과 남편의 도티를 옆구리에 끼고 살금살금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손우는 옷 보따리를 안고 숨을 죽인 채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해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